하노이 외곽에는 오후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두꺼운 회색 커튼으로 덮인 것처럼 무겁고 흐릿했습니다. 우울한 구름이 모여들며 폭우가 올 조짐을 보였다. 으스스하게 조용한 공간에서 거대한 매립지는 땅 위에 구름이 난 상처처럼 보였다.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가 모든 사람의 호흡을 사로잡았고, 그곳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돌아서서 코를 가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트럭들이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차체에는 먼지가 덮여 있었고 트럭의 바퀴가 부드러운 지면을 긁는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쉰 으르렁거림과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소리가 뒤섞여 더러움과 혼돈에 숨막히는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폐기물이 쌓인 더미가 버려질 때마다 수백 마리의 검은 파리가 작은 토네이도처럼 즉시 치솟아 공중으로 솟아올라 모든 구석에 떼지어 몰려든다. 멀리서 까마귀 떼가 울부짖는 듯한 쉰 울음소리를 내며 그 장소에 죽음의 분위기를 더했다. 매립지 한 구석에서 마른 소년이 몸을 구부리고 새로 버려진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이에요. 간단한 이름이긴 한데 이제는 그를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강은 겨우 12살이지만 마른 몸, 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 시간의 무게로 인해 굽은 작은 어깨 때문에 10살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가 가진 것은 헐렁하고 찢어지고 먼지가 묻은 티셔츠와 색깔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된 반바지 한 벌뿐이었습니다. 강의 작은 얼굴에서 유일하게 돋보이는 것은 눈뿐이었다. 그들은 흙 속에서 이상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이 담긴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작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약하지만 여전히 그를 위한 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밝게 타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은 부모님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5년 동안 이 매립지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7살짜리 소녀는 친척이라 부를 사람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었으며 사회가 버린 것들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엔진 소리가 무서웠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러 오는 이곳 생활의 속도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강의 집은 매립지에 숨겨진 구석에 위치해 있는데 그가 발견한 뒤틀린 골판지로 만든 작은 텐트입니다. 그곳에는 문도 없고 전기도 없었고 찢어진 매트와 몇 가지 오래된 물건만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에는 주석 지붕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까마귀 울음소리, 어둠 속에서 들리는 다른 청소부들의 속삭임이 그의 동행자였다. 당신은 날마다 쓰레기를 뒤져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오래된 캔버스 가방을 챙기고 미끄러운 쓰레기 산을 맨발로 걸으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민첩하게 플라스틱 제품, 맥주캔, 골판지 등을 하나하나 뒤져 분류했습니다. 그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는 팔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집어들 때마다 그의 눈이 약간씩 밝아졌다. 그 작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가 매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공경에 처하기도 한다. 매립지에 있는 나이 많은 아이들이 그가 주운 것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청소부들이 그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강씨는 울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입술을 깨물고 그들의 등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도와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매립지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예전보다 더 위험해집니다. 그의 맨발에는 흙이 달라붙고 쓰레기는 사방에 떠다니며 강한 악취를 풍겼지만 강은 하루도 이를 빼먹은 적이 없었다. 그는 낡은 우비를 머리 위로 끌어당기고 계속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주운 모든 물건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캔 하나를 몇천 동에 교환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근처 식당에서 차가운 밥을 살 수 있다. 고철 한 조각을 물 한 병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가 매일 저축한 1페니가 혹독한 세상에서 그를 살려주는 전부였습니다. 강은 생계를 위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약간의 따뜻함, 약간의 인간성, 약간의 희망이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에 널려 있는 것일 뿐이었고, 그는 그 쓰레기 중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 깊어지면서 매립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부딪히고 진흙이 튀어 이미 어두웠던 공간이 더욱 미끄럽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강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다. 낡은 비옷은 물에 젖어 있었고 그의 작은 맨발은 부드러운 흙을 밟고 있었고 어려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새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악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비닐봉지, 젖은 골판지 조각을 재빨리 뒤집어 귀중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플라스틱 상자를 뒤집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갑자기 빗소리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 잠시 멈춰서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그것이 약한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연약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면 근처의 주석 지붕을 두드리는 바람과 비에 삼켜졌을 것이다. 강은 고개를 들고 그의 시선은 쓰레기 더미 주변을 훑어보았고 그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다시 한번 외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떨렸다. 강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으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난 5년간 살았던 이 매립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많았다. 강은 트럭이 방금 비운 커다란 쓰레기 더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폐기물 더미 속에서 찢어진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움푹 패여 있고 진흙과 비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강은 여전히 안에서 작은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자 가슴이 죄어들었고 깨지기 쉬운 판지 뚜껑을 조심조심 들어올리자 손이 떨렸다. 젖은 종이 아래에 작은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인형보다 크지 않은 신생아 소녀였습니다. 아기의 몸은 얇은 담요에 느슨하게 쌓여 있었고 이제는 젖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창백한 피부, 보라색 입술, 그리고 약하고 거의 희미한 울음소리는 강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강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은 빨라졌고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누가 그렇게 작은 생물을 위험과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버릴까? 그 생각은 강 씨에게 분노와 뒤섞인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그는 몸을 굽혀 아기를 부드럽게 만졌다. 차가움이 그녀의 연약한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여기 두고 갈 수 없어 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무엇을 할지 몰랐고 이 아기를 돌볼 능력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를 여기 남겨둔다면
그녀는 오늘 밤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은 재빨리 낡은 비옷을 벗고 젖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옷으로 아기를 꼭 감쌌다. 그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쓰레기장에 등을 돌리고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오두막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아이를 꼭 껴안은 소년의 작은 모습이 물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텐트로 돌아온 강은 아기를 찢어진 매트 위에 눕히고 그를 따뜻하게 지낼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담요인 낡은 천 조각을 가져다가 아기에게 감아주었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힘없는 울부짖음에 강은 당황했다. 아기는 먹어야 하고 우유도 필요한데 당신은 우유가 없습니다. 그는 매립지 근처에서 물을 팔던 로안 부인을 생각했다. 그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강을 여러 번 도와준 희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은 주저하지 않고 아기를 안고 자신의 텐트로 달려갔다. 로안 부인, 분유 좀 빌려주세요. 강이 다급하게 말하며 그의 눈에는 간청이 가득했다. 로안 부인은 강의 팔에 안긴 떨리는 아이를 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은 손으로 조용히 분유 한 상자와 작은 젖병을 꺼냈다. 텐트로 돌아온 칸은 로안 부인의 지시에 따라 우유를 조심스럽게 섞었다. 그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우유 한 방울 한 방울을 아기의 입에 넣었다. 그 아이는 점점 울음을 그쳤고 호흡도 더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당신은 길거리의 아이에게서 보기 드문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린이에요. 알겠어요. 이제부터 너를 린이라고 부르겠어. 강이 속삭였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작은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그쳤지만 강에게는 그 다음 날 또 비가 내렸고 아기 린을 돌보기로 결심했을 때 일련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녀와 함께한 첫날 아침, 강은 약하고 쉰 울음소리로 깨어났습니다. 아기 린은 얇은 담요 속에서 떨면서 오래된 매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 씨는 밤새도록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기가 배고파서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안 부인이 빌려준 남은 우유를 재빨리 섞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먹이면서 린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소녀의 순진하고 약한 눈빛은 그가 짊어져야 할 큰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우유도 없고 그녀를 위한 따뜻한 셔츠도 없었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강은 작은 천막 안을 둘러보았지만 오래된 물건들만 보였고 린을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기에는 아기 린을 돌보는 일이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기는 밤에 자주 울었습니다. 작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울음소리가 천막 밖으로 메아리쳐 빈민굴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쓰레기 수거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캥이 지나갈 때마다 그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신생아를 얻었지? 어떤 아이가 당신을 키울 수 있겠어? 그런 소문은 마치 칼이 강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빈민가 전체가 그를 의심하고 그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강은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기 린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여전히 빈곤이다. 강은 더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 새벽 전에 매립지를 뒤져 더 많은 폐기물을 줍고 팔고자 했습니다. 그의 작은 다리는 계속 움직였고 피곤한 손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하나하나 비닐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번 돈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린이 배가 고파서 울고 강이 우유 살 돈도 없을 때 강은 그녀를 꼭 껴안고 속삭이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울지 마, 린,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밤이 되면 린이 그의 품에 안겨 편히 잠들고 있을 때 강은 종종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매우 작고 약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칸에게 전에 없던 느낌, 즉 특이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가득했고 그는 무서울 때마다 어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위로해 주던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러곤 했어. 칸이 중얼거리며 손으로 린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나를 보호해줬고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할 차례야. 그 순간부터 강은 더 이상 린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친친이자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자매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누이에 대한 형의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쓰레기를 뒤지다가 색색의 플라스틱 와이어 한 롤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밧줄을 텐트로 다시 운반한 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능숙한 손으로 밧줄을 엮어 작은 고리를 만들었다. 그는 또한 별 모양의 플라스틱 구슬을 집어 팔찌 중앙의 악센트로 놓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강은 손에 끼고 있는 작고 예쁜 팔찌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것은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행운의 팔찌예요. 칸이 말하며 팔찌를 린의 작은 손목에 끼웠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이 팔찌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할게요. 그것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듯이요. 베이비 린은 눈을 크게 뜬 채 강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작은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강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가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다. 인생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린에 대한 강인의 사랑은 그가 계속해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혹독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시도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린은 그의 여동생일 뿐만 아니라 강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빛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강 씨의 텐트 지붕 틈으로 비치었다. 아기 린은 오래된 담요에 몸을 담그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칸은 아기를 돌보는 긴 밤을 보낸 후로 아기의 꾸준한 호흡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린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담요를 젖히려고 할 때 햇빛을 반사하는 작은 무언가가 번쩍였고 그는 멈춰 섰습니다. 강은 몸을 굽혀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어 올렸다. 그는 낡은 천 아래에서 작은 금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이 팔찌는 일반적인 품목과는 달리 매우 정교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찌의 중앙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연꽃 무늬가 있었는데 강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상한 문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강은 팔찌를 집어 올려 바라보았다. 그는 왜 그렇게 귀중한 물건이 린과 함께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린을 쓰레기통에서 집어 올렸을 때
이 팔찌가 담요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팔찌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과도 같아 그가 답을 모르는 일련의 질문을 던진다. 린, 너는 누구야? 왜 거기에 있어요? 강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중얼거렸다. 강은 하루 종일 팔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의심까지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린은 정말 버려진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모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강은 자신의 걱정을 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이 빈민가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로안 부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안 부인은 그가 여기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그를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로안 부인, 물어볼 게 있어요. 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팔찌를 꽉 쥐었다. 로안 부인은 텐트 옆에서 오래된 잔을 씻으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 그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약간의 호기심도 뒤섞였습니다. 강은 금팔찌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린의 담요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세요. 정말 귀중하지 않나요? 린이 왜 이런 증상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로안 부인은 팔찌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늙은 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팔찌를 내려놓았다. 당시 이 팔찌는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문에서 만든 것이 분명하고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린은 평범한 아이가 아닐 거예요. 강은 침을 힘겹게 삼켰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 사람들이 알게 되면 린을 다시 데려갈까봐 걱정이에요. 로안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 팔찌를 잘 보관하세요. 린이 그녀의 친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해요. 강,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로 이곳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안 부인의 말은 강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부터 그는 반지를 천막 안의 비밀 구석에 조심스럽게 숨겼고 종종 그를 살피던 호기심 많은 이웃에게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이 아기 린을 자신의 텐트로 데려오던 중 빈민굴로 이어지는 흙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은 문틈으로 올려다보니 이상한 남자가 집집마다 다니며 근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이 지역의 노동 계층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차가운 눈으로 각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는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침을 삼켰다. 멀리서 그는 그 남자가 누구 신생아 본 적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실종됐어요. 근처에 사는 이웃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이상한 남자의 등장으로 빈민굴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강은 팔에 안겨 잠든 어린 린을 내려다보았다. 그 남자가 그녀를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강은 궁금해졌다. 강은 주저하지 않고 린을 재빨리 텐트 뒤로 데려가 숨겨진 구석에 숨겼다.
조용히 해야지, 린. 그는 속삭이며 팔로 그녀를 방패처럼 꼭 껴안았다. 강은 숨어있던 곳에서 그 남자가 자신의 텐트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은밀히 지켜보았다. 그는 가슴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언제 모든 것이 발각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칸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팔찌에 대한 진실과 그녀의 신원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큰 의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 강의 작은 오두막은 더욱 축축하고 차가워졌습니다. 린 아기는 벌써 몸이 약해졌는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강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물을 더 주려고 노력했지만 열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리틀린의 뺨은 빨갛게 상기되었고 호흡이 가빠지며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강은 당황하게 되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강은 린을 빈민가 근처의 의료소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항상 사람이 많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항상 받아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강은 여동생을 낡은 비옷으로 꼭 껴안고 우울한 하늘 아래로 빠르게 달렸다. 그의 맨발은 진흙 웅덩이를 밟았다. 도착하자 강은 줄을 서서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기다리는 동안의 매 순간이 마치 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 린은 그의 팔에 안겨 있었고 그녀의 약한 호흡은 칸을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아기를 진찰대에 눕히고 의사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고열이 났어요. 중년의 엄격한 얼굴의 의사가 아기 린을 주의 깊게 진찰했습니다. 하지만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담요를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린의 작은 손목에 착용된 금팔찌는 즉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반지는 어디서 나왔어? 의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은 혼란스러웠고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래, 이거 그녀 거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 팔찌도 있었어. 강의 솔직한 말에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표정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다. 걱정스럽다. 그는 돌아서서 나가면서 강이 잘 들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의료소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커플이 내렸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키가 크고 우아했고 여자는 몸집이 작았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강렬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이분은 둥 씨와 희엔 부인입니다. 의사가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 이상 딸을 찾고 있었어요. 강은 그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 현 여사는 즉시 진찰대로 달려갔고 아기 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녀의 손에 금팔찌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이야, 내 딸이야. 세상에, 내 아이야. 희엔 부인은 린을 꼭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둥 씨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린 린을 만지자 손이 떨렸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듯했다. 강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린 린은 한때 자신의 친누나로 여겼지만 이제는 부유하고 고귀한 가문의 다른 가족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 가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희엠 부인은 여전히 뺨에 눈물을 흘리며 강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내 딸을 구했지요.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린에 대한 기쁨과 곧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고통이 동시에 그를 둘로 갈랐다. 그녀를 잘 돌봐주세요. 동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가득 채웠다. 우리 가족은 결코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강의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친부모의 팔에 꼭 껴안긴 작은 린을 보고 그녀가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과의 이별이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린, 너를 떠나야겠어. 칸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티에오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녀의 크고 순진한 눈은 마치 두 형제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은 눈물을 참으며 심호흡을 했다. 감사하다. 희엠 부인은 강을 껴안으려고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 행동을 참을 수 없었고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차는 점점 멀어졌고 티에오렘은 점점 더 멀어졌지만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작은 모습이 희미한 오후 햇살에 점차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은 마음은 무거웠지만 깊은 마음 속으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비 린은 친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당신이 결코 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칸은 작은 텐트로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허탈감을 느꼈지만 어딘가에 린에 대한 그의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짝 미소 지었다. 동과 희엔의 가족은 다시 린이라는 아기를 만난 뒤 딸의 생명을 구한 강이라는 소년을 잊을 수 없었다. 처음에 강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할 뿐이라며 도와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둥과 희엔의 인내심 덕분에 강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희엔 부인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계속 살도록 둘 수 없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마침내 강씨는 많은 설득 끝에 동시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매립지는 그에게 집이 되었고 빈민굴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에게 두 번째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 린이 희엔 부인의 품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위해서도 올바른 길임을 알았습니다. 강씨가 동시 가족의 빌라에 발을 들인 첫날, 그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집은 크고 반짝반짝 빛났으며 강이 본 적도 없고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선형 참나무 계단, 벽에 걸려있는 대형 그림, 햇살처럼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진흙과 쓰레기에 익숙한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동시 가문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강씨는 여전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커다란 테이블에 아름답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와 함께 모든 음식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개인 침실의 부드러운 담요는 작은 오두막집의 누더기 카펫을 연상케 했다. 강씨는 첫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깨끗했으며
지난 5년간 우리가 익숙해져 온 매립지의 소리와 냄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강 씨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동 씨가 그를 위해 마련해준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교실, 반짝이는 책상, 깔끔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있는 큰 학교는 강 씨에게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반 친구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심지어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옷 좀 봐. 그 아이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속삭였지만 강물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소리가 웃었다. 강은 고개를 숙이고 펜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가 꿈도 꾸지 못할 사치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놓아줄 수 없는 어렵지만 해방적인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기증 나는 변화 속에서도 칸에게는 한 가지 변함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기 린이에요. 당신은 당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로 작은 오두막에서와 마찬가지로 딸아이를 돌보는 데 온 시간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강은 학교에 가기 전에 린과 놀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녀가 울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당신의 행운의 팔찌예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린을 위해 만든 작은 플라스틱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둥근 눈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작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린과 함께한 순간은 강이 길을 잃고 외로울 때 유일하게 밝아 보인 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매립지에서 보낸 시절을 떠올렸다. 그 혹독한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강 씨를 지켜보던 현 여사는 강 씨의 마음속 불안함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린 아기와 놀고 있는 강 옆에 앉았습니다. 강,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다. 이 가족은 당신 가족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이 린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여사의 말은 마치 강 씨의 마음을 꿰뚫는 빗줄기와 같았다. 그는 점점 마음을 열었지만 여전히 이곳에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동 씨도 강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종종 강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강, 그가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어요. 너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는 단순한 소년이 아니야. 너는 강, 용감하고 씩씩한 소년이야. 그런 격려의 말과 새로운 가족의 사랑 덕분에 강 씨는 점차 방황감을 덜 느끼게 되었다. 그는 매립지에서의 삶이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이 새로운 삶도 자신이 경험해야 할 여정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이 항상 린과 특별한 인연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구하고 그에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강은 그의 새로운 삶이 어려움과 낯선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린이 있는 한 계속 노력할 이유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 씨의 가정생활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강 씨는 린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마다 늘어나는 보이지 않는 줄과 같아요.
그는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사했지만 쓰레기 매립지에서 아기린을 처음 발견한 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 조용히 나타났을 때 강이 특이한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그 직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강은 빌라 근처의 보육원에서 아기 린을 데려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고 희미한 햇살이 높은 나무 뒤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강은 아기 린을 팔에 안고 익숙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좁은 길을 지나가자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은 고개를 들어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에는 번호판이 없었고 앞 유리창은 너무 어두워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칸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숨어있는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아기 린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집으로 걸어갔다. 빌라 문이 그의 뒤에서 닫히는 동안에도 칸은 여전히 다른 차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둥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둥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드러났다. 그는 경비팀에 전화해 집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강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소년의 경고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둥 씨의 전 사업 파트너인 황 씨는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거래에서 돈을 잃고 실패의 원인을 둥 씨에게 돌린 후 황 씨는 라이벌의 가족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린이 이전에 납치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황 씨에게 공격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린을 납치하여 둥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압력을 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고용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집단은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감시하면서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밤 늦게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강은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깨어났습니다. 자갈길을 걷는 발소리 같은 작은 소리였지만 칸을 경계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발끝으로 조심조심 복도로 나가면서 커튼 틈으로 어둠 속을 눈으로 살폈다. 강은 집 뒤에 있는 정원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유리문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강 씨는 망설임 없이 둥 선생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지시를 기억해내고 즉시 계단 근처의 제어판으로 달려가 비상 경보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보종이 크게 울려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온 가족이 깜짝 놀라 깨어났고 경비대는 즉시 문 바깥의 경비초소에서 달려나가 그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침입자들은 강의 기민함에 놀라 재빨리 도망갔다. 그런데 그룹 중 한 명이 울타리를 넘다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은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즉시 둥 씨에게 주었습니다. 전화기에는 황 씨의 지시가 담긴 일련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계획, 목표,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전화해야 합니다. 강 씨는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강은 단지 경고음을 울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전날에 알아낸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강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경찰이 황 씨와 그의 공범들을 체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둥 씨와 희엔 부인은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칸이 없었다면 이 가족은 또 다른 비극에 직면했을 겁니다. 라고 희엔 씨는 소년을 팔에 안고 눈이 빨개진 채로 말했다. 강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내 여동생이야. 누구도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당시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는 둥 씨의 가족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퍼져나가서 지역 사회 전체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강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형일 뿐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강은 린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당 씨가 침입자에게서 훔친 전화는 둥 씨 가족이 황 씨의 어두운 음모 전체를 밝혀내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개입하여 해당 장치에 저장된 메시지와 데이터를 추적해 납치범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각각의 단서는 하나의 완전한 그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황 씨의 잔인한 계획이 둥 씨 가족에게 복수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시 공격하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둥 씨는 차갑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강은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비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린이 집에서 마음 편히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의 책임감을 더욱 분명히 느꼈다. 둥 씨의 가족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세심한 체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강은 자신의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원하여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황 씨와 그의 공범들의 은신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황 씨와 관련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포위 공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방에 퍼졌고 황 씨의 범죄 사실은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둥 씨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들의 눈은 강 씨를 바라보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신은 이 가족의 영웅이에요. 희엔 부인이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칸을 껴안았다. 강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였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린은 내 여동생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일이 다시 정상화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황 씨의 아내인 타오 여사가 쇠약해지고 지친 모습으로 둥 씨의 가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둥 씨는 차가운 눈으로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제 딸, 제 가족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족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고 이제 당신은 용서를 구하러 여기 왔습니까? 타오 부인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둥 선생이 더 말하기 전에 희엔 부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님, 용서하는 게 때로는 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희엔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경찰에 협조하고 더 이상 남편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당은 옆에 서서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희엔 부인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즉, 관용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한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둥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당신은 경찰과 협력하여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파오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여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흰 여사의 행동은 가족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용과 용서의 깊은 교훈을 남겼다. 칸에게 그는 이 가족에 들어온 이후로 사랑의 가치를 더욱 뚜렷하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셔서 저희가 업로드하는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둥 씨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칸의 용기와 흰 여사의 관용 덕분에 모든 이의 마음속에 완전함을 남기며 마무리된다. 여러 사건들을 겪은 후 칸은 자신의 삶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둥 씨 가족의 도움 덕분만이 아니라 논 씨나 보건소의 의사들 같은 낯선 사람들의 선의 덕분이었다. 쓰레기장에서의 날들, 그곳에서 칸은 길 잃고 절망했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을 피하지 않고 그 기억들을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동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칸은 둥 씨와 흰 여사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열고 싶어요. 그들에게 저처럼 떠돌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둥 씨와 흰 여사는 주저하지 않고 칸의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그들은 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기금 모금, 장소 선정, 센터 건설 등을 지원했다. 칸은 가족이 선물해준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꿈을 실현시켰다. 몇 달의 준비 끝에 거리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공식 개소되었으며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다. 개소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 여정 동안 칸을 도움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연단에 서서 칸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 그리고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저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의 덕분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칸은 따뜻하면서도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때 이 세상이 어둠으로만 가득하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덕분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이제 좀 더 자란 리는 달려와 칸의 손을 잡았다. 칸은 그녀를 안아주며 저녁 햇살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둥 씨와 흰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작은 촛불을 밝혔고 그것은 희망과 재결합을 상징했다. 칸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삶에서 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였다. 남은 가치와 교훈. 경계를 넘는 사랑. 칸은 자신이 가난했지만 작은 생명도 버리지 않았다. 그 행동은 커뮤니티 안에 사랑을 확산시켰다. 용서는 강력한 힘. 둥시 가족은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그들은 고통을 끝내고 선한 길을 열었다. 스스로 운명을 바꾸기.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칸의 삶은 그의 의지로 멈추지 않았다. 어려운 시련은 그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곳만이 아니다. 칸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 칸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칸의 이야기는 그와 린이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희망의 집,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삶의 어두운 면을 넘어서고자 하는 갈망의 상징이 되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